계신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삼기를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축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기 부르는 거 압축하지 말고.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구를 하소서 감로범을 주소서 예리년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내 자기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가셔서 말씀하셔야겠네요. 잊어버렸어요. 실장님 나가셨는데. 실장님 저쪽에 간대 한만 가져왔어요. 컵받침이죠? 잔좀 채워놓을까? 앞으로 좀 채우고. 뭐라고 그러세요?
안 들어서 스님 모르신다니까. 다 갈게. 이선이 얼마 안 돼. 여기 누가 없나? 예. 저 뒤가냐? 타좀 왜 저리 오는데? 제가 노래라고 그런 거. 박사로 올라왔는데. 갔다 없어. 스님한테. 왜 그러세요? 맨날 다시 올라 패는 거. 이제 나중에 오시러 가려고 그랬더니 오시네. 예. 어디서 스님 오시러 가려고. 네. 죄송합니다. 모시고 기다리겠습니다. 첨부터 했습니다. 했어? 아니 한번 하지 뭐. 그러면 안 드세요? 아니, 예수님께 선배 올리겠습니다. 전부한테 주십시오. 이쪽에 있겠습니다. 예, 폐기할 자리로. 백 35페이지 펴셨습니까? 번역은 이 없는 진리를 설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마하반야 바람이 설 마하반야 바람. 그 우리가 이제 이 여기 대개가 조금 여기는 뭐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제 짚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 나라거든요. 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모국어 우리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고 다른 외국말은 뭐 하지도 않아요. 또 이제 요즘 영어를 좀 한번 배워보려고 생각을 해보고 지금 뭐 하나 근데 그 번역을 이제 잘 하는 나라 지금 지구상에서 번역을 제일 잘하는 나라 일본이라고. 일본 아주 뭐 책을 번역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무슨 학위를 줄 때 번역을 잘하는 사람을 오히려
논문을 잘 쓴 사람보다 번역을 잘 한 사람에게 학위를 우선적으로 준다. 우리나라는 박사 학위가 무조건 학위 논문을 박사 학위 논문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그렇지 않고 번역만 잘해도 박사 학위 논문 좀 그런 그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그런 인정을 잘 안 해주는 번역을 잘하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런 그리고 보면은 아무 검증 없이 번역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불교 쪽에서 특히 보면 그 중에서 나도 우리나라 말밖에 할 줄은 모르지만 번역을 몇 번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유일한 강점이 한문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말을 쓴 지는 한글을 우리가 전용으로 해서 쓰는 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불과 뭐 8.15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5, 10년 이상 좀 되고 그러면 한문이 우리 전통 전용 그 문자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번역해야 될 것이 영어를 번역한다든가 일어로 된 것을 번역한다든가 이런 외국어를 번역하는 것보다 우리 조상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의 선대 조상들이 사용했던 글 정말에서 한문이라고 하는 이 글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앞에 다가와 있고 또 그걸 가장 많이 번역하죠. 그 불교 쪽에서도 뭐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판만대장경이 있다. 해인사 같은 경우는 그 국제적으로 굉장한 보고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다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 지금도 동국대학교에 장경 역경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뚝섬 보훈사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그 사찰이 역경을 좀 하는 그 스님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도 후리람이라고 하는 거기 가시기 전에 서울에 사셨는데 그 서울 사실 때 그때 봉원사 거기 사셨죠.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거기 사셨고 강남이 개발돼서 이제 한참 강남이 뭐 번화한 거리를 형성할 때는 뭐 거기를 떠나서 후리람 가셨죠. 봉원사 그분도 역경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번역을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번역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초기 우리 불교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한국 불교의 번역에 상당히 공헌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번역 문제를 얘기를 끌고 나왔느냐. 번역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역하는 거. 그 뜻을 그게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말로 옮기는 것을 직역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에는 의역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의 뜻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더 중점을 두서 뜻을 살려서 번역한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 70년대에 막 아주 우리나라 이제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야 돼서
정부에서도 그 한역 번역원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종단에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걸 보면은 그 조선실록이라든지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기타 등등의 방대한 국가의 옛날 한문으로 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지금도 여전히 의역이 옳으냐 직역이 옳으냐 이런 것은 논란의 소지가 이제 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 지금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문으로 경전이 그 하나 있으면 이 경전이 원래 부처님의 경전이 한문으로 이루어졌네. 부처님은 한문으로 사용하신 분이 아니거든.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있잖아요. 인도가. 그럼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이 인도의 문자야. 그 인도는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나라 가운데 또 하나야, 이 나라가. 그 화폐 같은 데도 보면 막 20개, 30개의 언어로 이렇게 가령 우리가 10,000원이 돼 있으면 10,000원을 우리는 그냥 한글로 10,000원 이렇게 써놓고 아라비아 숫자로 10,000원만 쓰면 되는데 그 나라는 언어 문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역이 많아서 뭐 20개, 30개를 사용해요. 그래 그 중에 가장 보편적 서민들이 사용해왔던 산스크리트, 우리는 뭐 일종의 버머라고 하는 그 언어로 이루어져 있던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해가지고 한문이 다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한글로. 그러니까 세 가지 됐거든. 여기에서 요리한 번역을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요리 번역을 하지 않고 여기 번역된 걸 요걸 가지고 딱 번역을 한단 말이야. 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언어를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거야. 이 강의 이래 돼 있거든.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놨으면 그걸 영어로도 기분이 좋다. 또 한문으로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번역하면 문제가 되는데 문화의 특성상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걸 그냥 기분이 좋다 이렇게만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기분 째지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기분 축이 주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축이 주네 이러면 그걸 우리는 기분 축이 주네 이렇게 하면 그게 기분이 좋다는 말로 딱 받아들이는데 영어로 구성해놓으면 기분을 주게 준다. 누가 기분을 주게 뿌리노 이래 이제 반대로 해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미당 서준주라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국화엽배라고 하는 시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니 봄부터 가을까지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번역하고 또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또 보여준 게 누가 죽었습니까? 가더라고요. 그래. 죽었다는 말이 아닌데요. 꽃이 그래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피려고 그 온갖 진통을 다 겪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왜 그 국화꽃을 자기들이 장미꽃을 보면 한 송이 장미꽃을 피우기 위해 뭐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이 사람들은 국화꽃은 장례식장에나 쓰는 거거든.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거 서양 풍속을 따라서 뭐 장식할 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듯이 꽃에 대해서 느낌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적 특성. 그러니 인도와 중국은 확연히 다른 문화, 다른 언어. 한문에서 한글로 오면서 또
다른 느낌, 다른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 이게 어느 전달이 참 복잡해진 거야. 그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뜻이 우리는 그런갑다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여기 와서 동일한 것 중에 가리면서 건강경이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이랬잖아요. 예. 그래 가가지고 이제 반야경을 하나 읽었다. 그러면 이 반야경을 읽었는데 인도말로 된 걸 읽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걸 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혀 그래서 이렇게 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글 전용을 한다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언어 습관이 상당히 많이 한문적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 번역에 가장 많이 오류를 발생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 한문적 의미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그걸 번역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순수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으면서 번역하지 않을 것까지 번역해버려요. 그런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중국에서 이 인도말에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래서 이 번역해 올 때 여기서 의역이라고 해가지고 음역이라고 해가지고 뜻을 그대로 살려서 중국의 한문으로 표기하긴 했지만 번역을 안 하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지금 사용하는 이런 반야. 이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쓰잖아요, 반야. 또 얼마 전에 국정스님 죽으니까 뭐라고요? 열반했다 이러잖아요. 열반. 아이고, 걸리겠어. 네. 그 열반. 또 이제 뭐 있고, 이 지금 나온 거 보면 마하 이제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번역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이게. 번역을 안 한 언어 가운데 하나죠. 마하. 이런 게 많이 있어. 예, 우리가 이래 들어보면. 그래, 이거 번역을 안 해야 되는, 중국 사람들도 이런 거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놓지 번역을 안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자꾸 번역하려고. 그래, 이걸 뭐 보면, 어떤 선생님을 보면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지혜인데, 근데 이 지혜를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문이잖아요. 이걸 또 번역해야 되니까 뭐냐면 설기다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설기. 이 말이 임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무기를 해서 번역합니다. 얼마 전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와도 됩니다. 저게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이 뭐냐, 건강경이란 말이에요. 건강경. 그 건강경을 가지고 번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번역을 했다. 건강경. 근데 종단적으로 한번 번역해줘. 그래 가지고 신문 광고에도 나오고 뭐 신문 기사도 나오고 뭐 굉장히 뜨더라. 그러면서 시험 보면 표준 한글 건강경이야. 제목 자체도 이제 모든 건강경이 이건 표준이다 이런 뜻이죠. 종단에서 했으니까. 대한민국 조계종 종단에서 했으니까. 나도 굉장히 기대감을 걸고 또 그 번역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기대감을 걸고 봤는데 번역이 하는데 엉터리야. 엉터리 중에서도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번역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오류를 범한 엉터리 번역이라 내가 보니까요. 잘못된 거. 그럼 왜 잘못됐느냐? 대표적인 이런 어디서부터는 번역하지 않아야 될 걸 다 번역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건강경에 보면은 이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거, 고유. 그래서 특히 이 우리가 사상과 철학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번역할 그 사람의 그게 딱 적합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리비도. 이게 잘 번역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서양 서도 사람들이 그게 그 이전에부터도 뭐 많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 자기가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걸 또 뒤에 사람들도 그걸 존중해가지고 그 언어를 그냥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해주는 게 관련돼. 그 건강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아상이라는 말이 있어. 아상. 이걸 번역 안 하면 그냥 되거든. 아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번역을 그래 개념 이 상을 개념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 개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 개념이란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나에 대한 개념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아상 그러면 인상 타인에 대한 개념 중생상 대중에 대한 개념 수자상 영혼이 있다는 개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 보니까. 그런데 무아상 이랬단 말이야. 그 번역을 하면 아상을 번역하면 무아상도 번역할 필요 없잖아요. 번역해도 아상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아상 이걸 번역하려니까 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자꾸 한 번 오류를 범하면서 계속 더 중복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너무 도사님들 앞으로 번역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너무 장시하게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도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그걸 했냐면 그러면 설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면 마하반야 바라밀을 설하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노스님이 이제 잘 하시는 것을 내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훌륭한 청하스님이라고 하는 그 고성이 하신 일을 제가 뭐라고 편집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내가 여기 설명하는 것 이 뭐저기 이 위 없는 진리를 설하다. 이거는 번역을 안 했거든. 실제는 이걸 왜 이거 설하다 이렇게 해요. 이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말씀하시다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쉬운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마하반야 바라밀다는 번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위 없는 진리를 설하다 이랬단 말이야. 그 마하반야는 바라밀은 위 없는 진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시고 정작 번역해야 될 설하다 이건 번역하는 거야. 이건 한문이거든. 설이라 하는 게 뭐냐? 말씀하시다 이 소리예요. 딴 게 없고.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한번
내가 그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마하. 아까 이제 뭐 내가 써놨던 모르겠는데 마하 이게 뭐냐 하면은 크다는 뜻입니다. 대. 근데 그러면 대로 번역하면 대밤야 바람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마하를 번역을 못했느냐? 크다고 하는 대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광의 의미가 또 있어요. 광. 험한 의미가 넓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만 않아. 또 여기 뭐냐? 넓기만 한 게 아니고 높은 의미도 있고 높다. 여기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이게 자꾸 나가면은 그러니까 크고 넓고 크고 넓고 크면 어지면 넓어지고 높아지잖아요. 예. 그래 그 높아지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두껍다 두껍다 하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뭉뚱그려서 다 포함하고 있는 언어가 중국에 있는 언어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는 적합한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마라고 하는 건 번역 안 하는 거죠. 번역이냐? 그러고 반야 밑에 있냐? 이 반야도 아까 이게 지혜이라면 되는데 왜 중국말에 적합한 지혜란 말이 있는데 왜 안 했냐? 이 실제 이 중국말에 지혜라고 하는 말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형성된 한문입니다. 이 한문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그 특성이 참 재미있어요. 사상과 철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한문 글자가 계속 만들어져 오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요만한 언어를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놓고 이걸 사용하자 이런 게 아니고 세월이 수천 년 동안에 중국의 5,000년 문자의 역사가 형성되면서 단계적으로 끊임없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용하던 글자가 지금 잘 안 사용하는 글자도 있고 고자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표현했던 것을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면서 더 복잡하고 심오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글자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지혜로 번역하지 않고 반야로 두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 반야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혜는 뭐입니까? 지혜. 우리가 무슨 독서를 많이 한다든지, 머리가 영리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같으면 이 반야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는 어떤 게면 수행의 결과로서 얻는 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반야는. 그래서 번역을 안 하고 있다.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마하반야 파라밀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글자를 이렇게 늘 사용하다 보면 어디에 맥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늘 이 메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글씨가 있어. 그래서 가령 약자도
여기 정식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위에 이게 초도dem이거든 이게요. 그래 요렇게 이게 정식 그림입니다. 근데 요렇게 쓰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쓰다가 잘 못하는 데서 이렇게 쓰면 이게 몰라 잘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경우가 내가 진짜 그 자주 사용하는 글자 가운데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 파라밀 이거는 번역하면 뭐냐 하면 한문으로 번역하면 또 뭐냐 이게 건널도자입니다. 건널도. 그 어떻게 그잘 그러는 게 방금 그 하고 나서 바로 설명하잖아요. 보피안 위에 몇 산자는 확실히 맞는 거고 지금 그 저기 그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아니 뭐 하여튼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 보피안 언덕안자예요. 그래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우리 우리 말에 참 이게 한국 불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참 재미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성 이러잖아요. 이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쪽이다 이 말입니다. 이쪽. 저쪽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우리가 사는 데가 여기 이성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쪽에 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으로 가잖아. 저쪽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히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도피아에는 뭐냐면 우리가 중생이 사는 데는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살지만 중생과 도를 깨달은 사람은 확연히 다른 데 사는 거야 사실은. 아니 한 집안에 한 아파트 현관문에 쏙 들어가서 문 딱 잡고 한 공간 안에 살지만 한 사람은 그 공간 안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 신랑은 지금 굉장히 사는 게 즐거워. 마누라는 지금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빼놓나 이렇게 하고 괴롭잖아요. 이제. 한 공간 안에서요. 전 딴 세계에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그 딴 세계에서 그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의식 속에서 사물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인식하는 것의 변화, 그것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나. 그게 뭐입니까? 괴로울 꽃자. 괴로움에서 뭐예요? 즐거울 남자. 즐거움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걸 이 두 개를 합하면 뭡니까? 여기 고락인데 이고 등락이라. 불교라는 게 딴 거 없어. 이거 가르치는 기라 그러잖아요. 이고 등락이라 그러잖아요. 이고 등락. 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도록 가르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사람은 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법정 스님 맹기로 살아가게 하면 나 못 살지만 그래도 그 스님 사는 게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 뭐 보면 그게 보면은 무소유로 살자. 그럼 그 스님 무소유가 뭐냐?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 스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옷은 입어야 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잠깐
그 비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아니 이 선생님이 운전 잘 하시는 거야. 지금 80 노인인데 운전 잘 하시고. 근데 그 선생님이 항상 그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일면이 있으시더라고. 그 선생님은. 우리는 옷을 깨끗하게 못 입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정 선생님만큼 무소유는 아닌데 그러나 옷은 털털하게 입어. 근데 이 선생님 옷 굉장히 깔끔하게 입습니다. 당신이 직접 풀을 해서 그 노인네가 하시면 당신이 풀을 해서 깔끔하게. 그래 인터뷰 했는데 보니까 그게 누가 그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직접 당신 손으로 키워서 그렇게 그러니까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전 인도 세계에서 크기로 말하면 나라 국력으로 보면 굉장한 나라 아니에요. 인도가 그 큰 나라의 국부야. 국부. 무슨 그 사람이 무슨 벼슬을 한 거 아니지만 모든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그 인도 사람만 아니고 전 세계인이 다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앉아서 하루 일과가 뭐냐면 물레 잡는 거야. 물레 이거 실 뽑으려고 그 목화소 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그 인도 여왕이 초청을 해서 그 갈 때도 그 짊어지고 물레 그걸 짊어지고 갔다 그래요. 그 죽고 난 뒤에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그 따랐던 사람이 아들같이 간디의 진짜 아들이 있지만 그 간디의 아들 진짜 아들보다도 더 아버지로 간디를 숭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루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도 수상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그 집안 네루 집안이 간디 집안은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없는데 그 네루 집안이 지금 정권을 거의 많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또 70년대까지만 해도 네루 여사라고 인도의 그 네루 여사 그 수상 인도 수상이 그잖아요. 그래 하는 그 네루란다 그 간디 여사라고 그 유명했잖아요. 그 여사가 이제 그게 스스로 자칭 간디의 손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 네루의 딸인데. 근데 그 네루가 간디가 죽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간디의 그런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된다. 어떻게 그러냐? 노무현이 서울에 안 있고 저 시골 가 자기 집은 아방궁을 지니 어쩌니 나도 그 밤에 가서 뭐 낮에는 한번 못 가보고 초청을 받았는데도 못 가고 미루고 있다가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그만 축구 뿌리는 바람에 그냥 꽂혀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제 한번 가서 보니까 직접 눈으로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 하는 말은 좀 안 어울리지.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초라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집이 그 속에 봐서 알지만 그 노무현 운동한도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집이 이렇게 네모로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딱 피어 있어요. 그 집이 두 채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여기 노무현이 사는 집이 여기. 요 평수가 25평이라고. 25평. 내가 그 설명을 들었어. 그거 가서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25평도 안 되게 보여. 그 공간 자체가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뭐냐? 요렇게 네오 반듯하게 이럴 때 밖에서 사진 찍으면 이런 나차만이 단층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경호원들이 쓰는 집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무현이 25평짜리 검소한 집에 살기 위해서 아울러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는 경호원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데고 옆에 또 가니까 한 100평이나 되는 경호원실이 따로 있어. 이게 이 사람들 또 숙소로 또 간 게 여기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25평 사는 걸 지켜주려고 25평짜리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가 여기서 노무현 집을 짓는데 여기 25평인데 경호원들이
25평짜리 지키려고 50평짜리는 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50평으로 친 거야. 조만하게. 그래도 그 그놈들이 엉터리로 경호해갖고 지키지는 못하고 못 쳐가지고 죽었는데, 근데 이렇게 해놓고 진짜 경호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여기 따로 있더라니까, 큰 게. 이렇게 있는데 사진으로 본 게 크게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장집인데 2층인가 뭐 3층으로 된 이장이 이게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더라고 보니까. 그래 사람들이 언론에서 내보니까 참 우리나라 언론이 참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래 그렇듯이 강비도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상당 경비가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름 뭐고 우리 법정스님도 당신이 자꾸 유명세를 타고 자꾸 유명해지고 이래 되니까 이 송강사 같은 사람이 불이라면 살면 그 송강사가 자기 찾아온 손님 치닥거리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손님이 상당히 그 큰 손님인데 그렇다고 불이라면서 물 대접할 수는 좀 많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강원도로 도망가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냐, 아예 못 찾아오게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자기 그 사진으로도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하나 하는 집인데, 그 함석집으로 돼 있던 걸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조금 고치고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에 전기불도 없고 이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건자에 와서 전기도 새로 좀 넣었다 그래요. 그게 아주 그 이제 그걸 하니까. 그래서 한데, 그러면 거기 소문이 나면 자꾸 사람들이 오면 손님 치덕거리 해주고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그 자기는 혼자 살지만 그 찾아온 사람한테는 누군가 이렇게 또 그 사람들 대접하고 뭐 하려고 하면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못 오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도록. 그 채측근조차도 앞에 그 알려주지 않고 혼자서 그게.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도 아이고 그 스님이 그리 큰 스님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유명한 스님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살았다 하는 뭐 그런 것인데, 근데 실제 그 스님은 이 법정 스님 같은 분은 뭐냐 하면은 이 양반은 사람을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가 흔히 그 집이잖아요. 집. 이 집인데 집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가 괴로움을 형성하는 것은 뭐냐면 욕구, 탐욕이야. 욕망. 아니 요즘 법정스님만큼 신문에 많이 등장한 인물이 부산에서 여중생 강간살해한 길텐가 뭐인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애 하나 있잖아요. 왜 걔가 그렇게 합니까? 거기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 뭐 그게 고아로 한 걸 입양해가지고 키웠는데 나중에 자기가 친부모가 아니고 고아로 한 걸 알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이랬었지만은 그래 그런 게 그 사람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결국은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그 우리가 지금 인생 사는데 왜 괴롭냐 말이야 이게. 가장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래도 막 어느 정도 우리가 저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고 살잖아요 지금. 예? 코미디 하는 애 그거 보니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게 뭐 한 달에 용돈을 그래도 한 2~3천만 원은 쓰잖아요. 왜 표정이 그래요?
그 코미디언 나가 코미 잘하대요 보니까. 내 편행이 그래요. 택시 잡으러 가다가 몸 택시 와서 손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택시 잡으려고 서 있는 몸 택시 오면 그 비싼 택시 오니까 그건 보내야 되잖아. 그 이런 표정을 짓는단 말이지 이제. 예, 그 하는데 이 결국은 우리는 정상적이라는 사람이 결국 뭐냐 하면 탐욕을 소멸시킨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탐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야. 조절. 그래서 어떤 경우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어떤 쪽으로는 그 사회가 허용하는 쪽으로는 무한대하게 탐욕을 지금 부리고 사회가 그쪽으로는